인간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우리를 규정한다. 과거의 원인이 사건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1870년 오스트리아 빈의 교회에서 태어난 아들러는 동시대를 산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구스타프 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심리학의 거장이다. 그러나 아들러가 심리학자로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할 당시 심리학회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큰 힘을 갖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과거에 축적된 성욕의 지배를 받아 행동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과거이므로 자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이론이었다. 아들러는 그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유전이나 성장 배경 등의 원인이 행동을 규정하지 않고 인간은 미래의 목적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며 자기 의지로 언제든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목적론과 자기 결정성을 내세웠다. 오늘날 아들러의 이론은 현대 심리학의 주요 이론이 되었고 프로이트의 원인론은 과거의 유산으로 남았다. 그러나 과거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 원인론이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인은 설명될 수 있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의지로 미래의 목적을 바꾸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면 된다.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인간은 때로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 병을 일으킨다. 아프지만 않았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핑계를 만들어 안전지대로 피신하고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회사에서 늘 좋은 성과를 내던 친구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관리직으로 승진하여 부하를 거느리게 되었다. 하지만 훌륭한 선수가 반드시 훌륭한 감독이 되지 않는 법. 그는 자기 방식을 지나치게 밀어붙인 탓에 부하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러자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그것이 쌓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렇게 그는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받았다. 인간은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아들러는 말한다. 때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 병을 야기하기도 한다. 병이 나면 회사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추한 꼴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두통, 복통, 발열, 구토, 패닉과 같은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질병이득이라고 한다. 물론 몸이 아프면 괴롭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까발리는 것에 비해할 바는 아니다. 지는 게임에 도전할 바에는 차라리 몸 아픈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가 아닌 자신을 바꾸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를 조종하여 바꾸려고 한다. 나의 좌우명으로 삼은 말이 있다.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되는 미래와 나 자신은 바꿀 수 있다. 아들러를 원류로 하는 인간성 심리학자 에릭 번의 말이다. 이 말 덕분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와 같은 사고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진짜 잘못한 것이 누구인지 찾으려는 것. 즉,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직장이나 가정에 재판관은 필요 없다. 잘못한 사람을 가리내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상사나 부하, 배우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만약 상대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를 탓하지 말고 전달 방식을 바꿔라. 자신의 말이 설득력을 갖추도록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동정을 구걸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누가 더 행복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의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어지도록 본인이 택한 결과다.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도록 본인이 택한 결과다. 자극 반응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 혼났다는 자극에 대해 화났다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한 단순한 이론이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을 부정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지라는 주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들러를 원료로 하는 현대 심리학의 시각이다. 이 인지가 앞서 말한 분홍색 또는 파란색 렌즈다. 분홍색 인지를 통해서 보면 온 세상이 분홍색이고 파란색 인지를 통해서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란색이라는 것이다. 혼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저마다 다르다. 화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슬픔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뭐야 젠장 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내줘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반응, 즉 감정, 사고,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혼나서 화가 나고 그 때문에 의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혼났을 때 발생하는 수많은 인지와 의미 부여 중에서 당신의 의지로 분노를 선택했고 그것을 핑계 삼아 의욕을 없앤 것이다. 상사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모든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결과다.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 유전과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야 어떻든 간에 미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한 살인범에게 왜 사람을 죽였냐고 묻자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그랬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살인범이 된 것이니 본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모두가 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아 부모 없는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람도 있다. 인간에게는 자란 환경이 같더라도 다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지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무심결에 현재의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리곤 한다. 어릴 때 엄마가 나 혼자 두고 일 나가는 바람에 내 성격이 어두워진 거야.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전부 엄마 탓이야.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가지 못했어. 좀 더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대학을 나와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이처럼 지금의 문제를 지난날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저 핑계일 뿐이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늘어놓으며 평생 피해 망상증 환자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어떤 길로든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이 모자라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열등감을 느낀다. 목표가 있는 한 열등감은 생기기 마련이다. 잘생기고 머리 좋고 성격도 밝은 사람이 실제로는 자책하며 심한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표는 늘 현실보다 높은 곳에 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더 큰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목표는 영원히 달성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다. 또한 인간은 어려서부터 부모, 형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하게 된다. 어른들은 무슨 일이든 힘들이지 않고 척척 해내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나 형제에게서 느낀 열등감은 마음 깊이 아로 새겨진다. 나는 무력한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따라갈 수 없어. 열등감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열등감은 다른 사람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위에서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다. 바로 그것이 열등감의 정체다. 열등감이 당신만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이다. 아들러는 열등성,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라는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했다. 열등성이랑 눈이 어둡다든가 키가 작다든가 위장이 약하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뒤떨어진 성질을 말한다. 열등감이란 자신이 열등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열등성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 되지 않는다. 열등감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다. 따라서 누가 봐도 말랐는데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충분히 열등감이 될 수 있다. 열등 컴플렉스를 앞서 말한 열등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들러는 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열등 콤플렉스란 열등감을 핑계로 주어진 일에서 도망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열등감을 거울 삼아 질 수 없다며 노력하는 사람은 열등감은 갖고 있지만 열등 컴플렉스는 갖고 있지 않다. 부모가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어 공부를 못한다거나 집이 가난해서 어두운 사람이 되었다는 등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며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이 열등 컴플렉스다. 문제는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 컴플렉스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열등감을 핑계로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겁쟁이가 많다. 하지만 열등감을 발판 삼아 위협을 달성한 사람 또한 수없이 많다. 인간은 열등감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업적을 달성할 힘을 가지고 있다. 작곡가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고 화가 마네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장애는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했음에도 위협을 달성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농촌 운동가로 일본에서 근면과 성실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 니노미야다. 니노미야 다카모리는 촛불을 켜고 공부한다는 이유로 농사꾼이 공부는 해서 뭐 했으려고 촛불 아껴야지 라는 꾸지람을 듣자 직접 유채를 길러서 유채 기름으로 불을 밝히며 책을 읽었다. 그는 밭일을 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결과 일본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다.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 유전자나 환경은 분명 결합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발판 삼아 다른 사람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다. 아들러는 그것을 보상이라고 불렀다. 열등감을 발판으로 한 보상이 있었기에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어쩌면 당신은 핑계를 대며 도망칠 구실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베토벤은 천재지만 나는 보통 사람일 뿐인걸 하면서 모두 핑계일 뿐이다. 공부방이 없어서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몸이 약해서 등과 같은 식으로 유전이나 자라온 환경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뭔가를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환경을 핑계 삼아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은 결코 원인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올바른 행동으로 주목받지 못하면 때로 그릇된 주목을 받으려 한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짓은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과 불량한 행동을 일삼으며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은 같다고 아들러는 생각했다. 부모나 주위로부터 주목받겠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 아들러는 이를 우월을 추구하는 노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는 전략을 바꾼다. 그렇다면 운동에서 최고가 되어보자. 그 또한 여의치 않다면 음악이나 미술 등의 분야로 눈을 돌린다. 그래도 안 되면 주목받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거나 불량한 행동을 저지른다. 인간은 칭찬과 같은 올바른 주목을 얻고자 행동한다. 하지만 올바른 주목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꾸지람과 같은 그릇된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무시당할 바에는 혼나는 게 낫다고 여긴다. 성장 후에도 그러한 인생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른이 되어서도 올바른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릇된 주목이라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릇된 주목을 갈구하기보다는 작지만 올바른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짓을 당장 그만두자.